세상의 이야기가 그림이 되고 그림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라디오로 떠나는 미술여행 별별미술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역대급 전시 라인업, 서울로 건너오는 파리 퐁피두 센터, AI 로봇 화가 아이다, 그리고 전시장을 넘어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미술 이야기까지 기억나시나요? 2026년은 미술이 빛나는 한 해라는 주제로 지난 방송에서 미술계 이슈들을 쭉 살펴보았었죠. 정말 2026년은 미술이 우리를 부르는 해라는 걸 실감했는데요.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던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미술관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요. 오늘 별별미술관에서는 그 말을 이어받아 한 발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림 속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 이번엔 우리가 직접 그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림 밖으로 나온 미술관.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 서울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도 보고 그 근처에서 살아있는 미술관이 봄꽃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별별미술관이 소개할 곳은 바로 조선의 궁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걸어 들어가는 미술관 조선의 궁궐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통조경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별별미술관 2화 때 유럽의 미술관 탐방기 편에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본업을 가지고 저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려고 나오셨어요.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선 전통 조경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영역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경이라는 것이 외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유용하게 가꾸는 학문을 말하는데, 전통 조경이라는 것은 조경이 하는 일을 문화유산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조경이라고 하면 나무 심는 걸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전통 조경이란 것은 궁궐에 들어가셨을 때 보이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다루는데, 나무를 심고 관리하면서 궁궐의 스카이라인을 맞춘다거나 바닥 포장을 깐다거나 담장을 선택해가지고 만든다거나 하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의 일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보고 사료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역사의 고증에 맞는지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해 주신 국립현대미술관의 데미안 허스트 서도호 전시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기대되고 설레었는데요. 사실 그 대단한 설치미술 못지않게 경복궁 향원정이나 창덕궁 후원도 충분히 세계적인 몰입형 전시 공간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술관 문을 두드려 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그 미술관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궁궐만큼 그림 속을 걷는 느낌을 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궁궐이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각 궁궐마다 서로 다른 색채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꼭 한번 직접 가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각 궁궐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경복궁에서 시작해서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순서로 돌아볼 겁니다. 저희 첫 번째 목적지는 조선의 제1의 궁궐, 조선의 첫 번째 궁궐, 경복궁인데 한번 떠나볼까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경복궁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의 법궁입니다. 법궁이란 쉽게 말해가지고 왕이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국사를 처리하는 궁궐인데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복이라는 뜻은 큰 복을 누려 번성한다는 뜻으로 정도전이 시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그 이름부터 웅장하네요. 그럼 지금 경복궁의 모습이 원래 세워진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뭐 전소도 되고 침략도 받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복궁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경복궁이 전소가 돼버린 후에 폐허로 남아있다가 1865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자며 대대적인 중건을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의 경복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 경복궁 안에 박람회를 열게 되면서 전각이 다시 다 헐어버리기도 하고 1926년에는 근정전 바로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세우면서 궁궐의 축선이 막혀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2045년 완공을 목표로 장기 복원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공사 중인 구역이 많은데 그걸 볼 때마다 완전히 복원된 경복궁이 전통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경복궁 안에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나요? 아미산 화계와 경회루의 오해와 진실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미산은 경복궁의 중전마마의 침전인 교태전 후원에 있는 작은 동산인데 특히 이곳의 화계가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사이사이에 육각 굴뚝들이 서 있어서 경복궁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산에 잘못 전해져 온 이야기가 있는데 세종 때 경회루 연못을 파서 나온 흙으로 아미산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 경회루 연못 흙으로 만든 인공산 아닌가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최근 고고학 조사와 옛 문헌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1875년 고종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조판서 민치상이 교태전 뒤에 아미산은 하늘이 만든 것, 즉 자연지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종도 나도 처음엔 인공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끝자락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겁니다. 자연지형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 경회루 연못 흙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경복궁 연건일기에 보면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에 270년 동안 경회루 연못 바닥에 쌓여있던 진흙더미를 퍼내어 그걸 이 자연 언덕 뒤에 더 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원래 있던 자연 언덕에 흙을 더 쌓아 지금처럼 화려한 화계로 가꾼 겁니다. 경회루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고종 때 중건 공사 사실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조선 초기로 와전된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이 아미산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한데 어디서 따온 이름일까요? 원래 이름은 아미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미사라는 이름이 아미가 이제 아름다운 눈썹이라는 뜻이고 사가 모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게 합쳐져서 아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중국의 명산인 아미산의 서정적인 풍경을 궁궐 정원에 담고 싶어서 아미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미산 화계에 서 있는 육각형 굴뚝들은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냥 연기 빼는 굴뚝이 아니라 십장생, 봉황, 박쥐 등 온갖 상서로운 문양이 새겨진 예술품입니다. 요즘 봄에 가면 화계 사이로 피어나는 꽃들과 굴뚝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내일 그곳을 지나가면 굴뚝에 새겨진 문양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경복궁에 가면 아미산을 더 훨씬 깊게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눈썹 모양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또 연계됐다는 것도 또 저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원정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향원정은 어떤 곳이죠? 향원정은 경복궁 북쪽에 위치한 정자인데
향원정의 향원의 뜻은 향기가 멀리 간다는 뜻으로 주도니의 애련설에서 따온 이름이고 연꽃의 청아한 향기처럼 군자의 덕이 널리 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각형 2층 정자에 육각초석, 육각난간, 육각형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비례가 정말 탁월합니다. 고종 때 건천궁을 지으면서 함께 조성된 공간인데 안에는 온돌까지 놓여 있어서 겨울에도 사용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복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온돌이 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취향교 향원정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원래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서요. 이게 정말 큰 반전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향원정 해체 보수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취향교의 원래 위치를 찾아 복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던 취향교는 향원정 남쪽에 있었는데 옛 사진과 발굴 조사를 통해서 형태를 복원하고 원래 위치인 북쪽에 놓이게 됐습니다. 즉 고종이 머물던 건천궁에서 북쪽으로 다리를 건너 향원정으로 들어가는 본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쪽이 아니라 그 북쪽이었던 거군요. 왜 근데 바뀌게 된 거죠? 한국 전쟁 때 취향교가 파괴됐고 1953년 전쟁 직후에 관람의 편의를 위해 남쪽의 석조 교각 형태로 재건하면서 위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잘못된 위치에 다리가 있었던 겁니다. 2021년 보건공사에서 향원지에 모든 물을 빼고 다리의 석축의 위치를 맞춘 다음에 원래 위치인 북쪽의 원형대로 아치형 목교로 놓고 색깔도 옛 사진을 참고해서 흰색으로 복원했습니다. 지금 가시면 북쪽에서 향원정으로 연결되는 새하얀 목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건천궁에서 치안교를 건너 향원정으로 70년 만에 제대로 된 산책 루트가 회복된 거네요. 낭만적이면서도 왠지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단순히 외관을 고친 게 아니라 고종이 살았던 공간의 흐름과 동선을 되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오늘 많이 알게 됐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궁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광화문도 지나고 광화문에서 내려와서 이제 덕수궁으로 갈 건데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광화문 연가를 추천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 광화문 연가. 자, 이제 다음은 덕수궁으로 이동해 볼게요. 덕수궁은 다른 궁궐과 분위기가 좀 다르죠. 덕수궁 미술관이 있어서 참 자주 가는 장소이기도 한데 전통과 서양식 분위기가 어우러졌다고 할까요? 또 도심 한가운데 쏙 들어가 있어서 참 멋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덕수궁은 정말 파란만장한 곳입니다. 원래는 조선 왕실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살던 개인 저택이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의 궁궐이 모두 불타버리자 선조 임금이 지낼 곳이 없으니 이 저택에 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게 됩니다. 처음엔 개인 주택이었다가 행궁으로 된 거네요. 이후 광해군이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식 궁궐의 격을 갖추게 됩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2층 공간이 되었다가 역사의 전면에 1897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의 피신에 있다가 국민의 황궁 요청에 응해 대사관이 밀집된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궁궐이 황궁의 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덕수궁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덕수궁이라는 이름은 언제 갖게 된 거예요? 사실 덕수궁이란 이름이 슬픈 이름입니다. 1907년 일제의 압박으로 고종이 순종에게 강제로 양위를 하게 됩니다. 고종이 황제 자리를 내주고 이 궁궐에 머물게 되면서 덕수, 즉 덕을 쌓아 장수하시길 바란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상왕이 머무는 궁에 붙이는 관례적인 이름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강제로 퇴위당한 황제를 위로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계속 경운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역사적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태평로 도로를 만들면서 궁역의 반 이상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많은 정각이 헐렸습니다. 지금 덕수궁 면적은 원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덕수궁을 생각할 땐 덕수궁 돌담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봄이면 봄이라서 예쁘고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이면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려도 또 예쁘고 사계절 다 예쁜 곳인데 이 담장도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담장이라고 다 똑같이 부르지만 사실 한국 전통 담장은 재료와 쌓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흙을 다져서 만드는 토담, 자연석만 흙 없이 쌓아 올린 돌각담 혹은 강담이라고도 불리고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토석담이 있습니다. 이 토석담이 민가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와 조각을 흙에 섞어 만든 와편담이 있는데 이건 절이나 양반집에서 많이 씁니다. 기악 문양을 만들 수 있어서 장식 효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듬은 돌로 쌓는 사고석담은 궁궐이나 격식 있는 건물에 쓰이고 구운 벽돌로 쌓은 전돌담은 아주 단정하고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이 사고석 계열의 담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꽃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문양이 박힌 거는 궁궐에서만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꽃담은 화려한 장식 담장인데 전돌이나 색벽돌로 십장색, 매화, 포도, 박쥐 같은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주로 왕비나 후궁의 처소, 즉 여성들의 공간에 세워지게 됩니다. 경복궁에서도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에서 꽃담을 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궁궐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담장이 깊은 의미와 기술이 담긴 예술품이라는 걸 알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궁 안에 서양식 건물 석조전이 있잖아요. 새하얗게 지은 서양식 건물 앞쪽에 보면 원형식 분수대도 굉장히 독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조전은 1910년 완공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서양식 석조 건물입니다. 그리스 로마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기둥들이 늘어선 모양인데 동양의 궁궐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게 당시 대한제국의 근대화 의지와 함께 한편으로는 외세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원은 원래 프랑스식 정형 정원으로 축이 강조되는 형태의 정원이 조성되었었는데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거치면서 식물이 뒤섞이고 형태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복원사업으로 석조전 앞 정원이 옛 사진과 설계도를 바탕으로 정형식 정원의 기본 뼈대를 되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 분수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에 화단이 놓이고 봄이면 튤립과 펜지가 가득 피어서 정말 유럽의 궁전 정원 같은 분위기를 나게 합니다. 동양의 전통 궁궐 돌담길을 걷다가 서양식 정원이 나오는 이 묘한 대비가 덕수궁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조전 앞에 정원이 프랑스식이었다는 걸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렇군요. 다음에 가면 좀 더 유심히 봐야겠어요. 다음 노래 듣고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덕수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에 기본으로 개방을 하게 되는데 석조전의 모습이 야간에 보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잔나비의 밤의 공원 추천하겠습니다. 네, 잔나비 밤의 공원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이제 창덕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근데 경복궁이 훨씬 더 크고 유명한데 창덕궁이 등재된 이유가 뭘까요? 창덕궁은 1405년 태종이 경복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운 이 궁입니다. 이 궁이란 법궁을 보조하는 궁궐인데 임진왜란 후에 경복궁이 27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으면서 창덕궁이 무려 250년 넘게 법궁의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문 궁궐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가 창덕궁에 주목한 이유는 자연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궁궐들은 대부분 평지에 기하학적인 대칭으로 배치됩니다. 베이징 자금성 같은 경우도 완벽한 직선과 대칭이 핵심입니다. 반면 창덕궁은 북악산 매봉 산줄기를 따라서 지형에 맞게 정각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궁궐의 건축 형식에 삼문삼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문을 거쳐서 정전 건물, 창덕궁에서는 인정전이죠. 인정전에 다다르도록 하는데 이때 이 축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보통 건축을 합니다. 경복궁을 생각해봐도 광화문을 지나서
근정전까지 일직선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창덕궁은 자연에 맞추어 한번 축을 틀게 됩니다. 창덕궁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도나문을 들어서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한번 꺾은 다음 그 다음 진선문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인정전 앞에 인정문을 지나기 위해서 한 번 더 꺾어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덕궁은 산이 있으면 산을 피하고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살리고 인공적인 평탄화 작업을 최소화하고 건축되게 됩니다. 자연을 깎고 파내고 이렇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 안에 건축이 녹아든 방식인 거네요. 그 말이 맞습니다. 유네스코도 창덕궁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건축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거기에 풍수지리 사상과 유교적 통치 이념이 공간 배치에 녹아있고 후원의 조경 예술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네. 특히 창덕궁 하면은 그 후원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비원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곳인가요? 창덕궁 후원은 면적이 약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왕실 정원입니다. 산과 계곡, 연못과 정자가 있고 인공 가공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왕이 공식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도 하고 독서하고 신하들과 시를 짓고 과거 시험을 열기도 했던 곳입니다. 구역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못과 정자가 있고 휴식하고 독서하고 이런 것은 다른 정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 비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을 좀 구역별로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낙선제 옆에 돌담길을 따라 후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부용지 구역입니다. 사각형 연못인 부용지가 있고 가운데 둥근 섬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천원지방 사상을 담은 연못입니다. 연못 남쪽엔 부용정이라는 예쁜 정자가 물 위에 떠있고 북쪽 언덕 위엔 정조 때 학문의 전당이었던 주암로가 있습니다. 이 주암로 아래층이 유명한 규장각이었는데 정조가 직접 올라가 연못을 내려다보며 학자들과 토론을 하던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이 공간이 공부만 하던 딱딱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부용지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조대왕께서 신하들과 시짓기 대회를 열고 시를 잘 못 지은 사람에게는 노를 저어 부용지 중앙의 작은 섬에 귀향을 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조대왕께서 부용지에서 신하들과 낚시도 하고 뱃놀이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 아니라 정조대왕과 신하들이 군신관계를 다지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원에서 설명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조대왕 하면 개혁군주이시잖아요. 그 공간이 거기 남아있군요. 맞습니다. 다음엔 애련지 구역인데 종이 연꽃의 청초함을 좋아해서 이름 붙인 애련정이 있고 옆에 효명세자가 독서를 위해 지은 아주 소박한 서재인 의두합이 있습니다. 뜻이 두 칸 집에 있다는 이름인데 왕이 될 세자가 공부하던 조그만 방이라고 생각하니 표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애련지를 지나면 연경당이 나오는데 사대부가 형식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특별하다면 특별하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농수정입니다. 이곳에서 고종과 순종이 최초로 어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사진이 그 전까지는 어진이라고 하는 왕의 초상을 그렸다면 이곳에서 사진이라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고종과 순종이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도 교과서나 다른 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연경당을 나와서 숲길을 살짝 걸어가다 보면 존덕정 구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존덕정 구역에 가면 후원에서 가장 화려한 육각정자인 존덕정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겹쳐마로 된 정자인데 천장 안쪽에 정조가 직접 쓴 만천명월 주인 옹자설이 판각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달빛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뜻으로 정조의 왕권 강화 의지가 담긴 글입니다. 그리고 존덕정 앞쪽으로 아주 특이하게 생긴 정자가 있는데 바로 관람정입니다. 한쪽 면이 부채꼴 모양인 정자로 그런 모습의 정자는 다른 곳에서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람지가 있는데 한반도 모양으로 생겨서 반도지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후원 가장 깊은 곳인 옥류천 구역은 인조가 바위를 깎아 물길을 낸 계곡입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계곡물에 술잔을 띄워 시를 짓던 유상 곡수연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그 바위에 인조가 새긴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정자 중 유일하게 초가정의 형태인 청의정도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자가 초가집 모양인가요? 정자가 초가집 모양이라기보다는
정자에 기와가 올라가는 부분에 볏짚을 덮어 초가집처럼 만든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창덕궁 후원은 어떻게 관람하는 게 좋을까요? 그 입장 방법을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창덕궁 후원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설사분과 함께하는 시간제 관람을 해야 하고 들어가서는 자유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약이 기본이고 만약 그 시간에 자리가 남는다면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워낙 많아서 봄, 가을 성수기엔 예약 오픈 즉시 마감이 되니 꼭 창덕궁 홈페이지에서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덕궁 정문 도남문에서부터 쭉 그 비원 안에까지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나누어지는데 그 추천하는 동선이 있으실까요? 창덕궁 정문인 동원화문에서 시작해서 인정전, 선정전, 낙선제를 거쳐 후원 입구로 가는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후원 안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순서인 부용지, 애련지, 연경당, 존덕정, 관람정, 옥류천 순서로 점점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정석입니다. 소요 시간은 궁궐 관람 약 30분, 후원 해설 관람 약 90분으로 총 2시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후원 곳곳에 매화, 산수유, 벚꽃 등 다양한 꽃이 피니 옛날 왕들이 정원을 걸었던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꽃들을 하나씩 보면서 걸어보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창덕궁 이야기에서 낙선제를 빼면 섭섭하죠. 이 낙선제는 어떤 공간이죠? 낙선제는 1847년 헌종이 지은 공간입니다. 창덕궁과 창경궁 사이에 있는 곳으로 특이한 점이 왕실 건물인데 단청이 없습니다. 보통 궁궐 건물은 화려한 오방색 단청을 입히는데 낙선제는 나무 본연의 색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반 사대부 주택 같은 소박한 분위기지만 자세히 보면 창살 문양이나 처마 장식이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복원을 아직 안 했구나, 색을 안 칠했구나 했는데 원래 그런 거군요. 왜 이런 공간을 지었을까요? 헌종이 자신의 서재 겸 사랑방으로 쓰려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석복헌이라는 건물도 같이 있는데 헌종이 사랑했던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 옆엔 할머니 순원 왕후를 위한 수강제도 있습니다. 낭만과 효심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 낙선제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구성원들이 생을 마감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63년 일본에서 돌아온 영친왕 이응과 이방자 여사가 이곳에서 지냈고 덕혜옹주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왠지 아련한 느낌이 드네요. 낙선제 하면 매화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매화와 벚꽃, 살구꽃 같은 봄꽃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 꽃의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해서 구별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봄꽃을 구별하는 법이 쉽지 않긴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가 매화, 살구꽃, 벚꽃인데 먼저 매화는 가장 먼저 피고 2월, 3월에 잎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꽃이 먼저 핍니다. 꽃잎이 동글동글하고 두꺼워서 만져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색은 흰색 아니면 분홍색인데 꽃대가 짧아서 꽃이 가지에 바짝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향이 진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서 냄새를 맡으면서 비교하시는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살구꽃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시기상으로 살구꽃은 매화 직후에 피입니다. 꽃잎이 매화보다 약간 더 타원형이고 꽃받침이 완전히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매화와의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색깔은 연한 분홍색부터 진한 분홍까지 다양하고 꽃이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매화보다 꽃잎도 살짝 더 큽니다. 벚꽃은 그래도 많이들 구별하실 것 같은데요. 벚꽃만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벚꽃은 4월에 피어서 시기상 가장 늦게 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꽃잎 끝이 살짝 오목하게 파여 있고 꽃잎이 하트 모양처럼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꽃자루 즉 꽃대가 길어가지고 꽃들이 아래로 늘어지듯 달립니다. 여러 송이가 한 자리에서 같이 피어 송이를 이루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순백색에 가까운 색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꽃대가 없고 향기가 강하면 매화, 꽃받침이 뒤로 젖혀지면 살구꽃, 꽃자루가 길고 꽃잎 끝이 하트면 벚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운 거 다음번에 낙선제 꽃담 앞에서 봄꽃 사진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아는 척 좀 해야겠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을 추천해 주셨나요? 창덕궁 후원은 다른 이름으로 비원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왕실의 비밀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이름의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추천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경궁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창경궁은 어릴 적 사진 속에 들어있는 창경원, 동물원으로도 더 많이 기억이 되곤 하는데요. 이 창경궁은 어떤 곳인가요? 창경궁은 1483년 세종이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세운 궁궐입니다. 왕실의 효심에서 탄생한 공간인 거죠. 원래 수강궁이라는 더 오래된 건물 터 위에 지었고 창경궁은 창덕궁과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날도 두 궁을 이어서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창경원으로 불리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창경궁의 가장 아픈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1909년에 일제가 순종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왕궁을 유원지로 만든 겁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사람들이 놀러오는 공원으로 사용되고 심지어 일제는 밤벚꽃 구경을 위해 야간 개장까지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창경원으로 남아있다가 1983년 복원사업을 통해서 동물을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하고 궁 이름을 창경궁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훼손되고 철거된 전각도 많고 지형도 많이 변화되어서 꾸준히 복원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옛날 모습과는 아직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봄에 가면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가 심었던 벚나무들이 여전히 봄마다 화려하게 핍니다. 꽃을 보면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게 창경궁 관람의 또 다른 깊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래된 빛바랜 사진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창경궁에서 더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먼저 춘당지가 있는데 춘당지는 지금도 예쁜 연못으로 유명한데 원래 그 자리는 임금님이 직접 농사를 짓던 논이었습니다. 권농장이라고 불리며 임금이 친히 못자리를 내고 벼를 심어 농사의 고단함을 체험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내농포라고 해서 11개의 논이 있었습니다. 그 논을 1909년 일제가 파헤쳐서 일본식 연못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궁궐의 존엄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주변에 케이블카가 생기고 수정궁이라는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등 유락시설로 쓰이다가 1983년 복원사업 때 이런 시설들을 걷어내고 춘당지를 전통 연못 방식으로 재정비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춘당지는 봄에 연꽃이 피고 가을엔 단풍이 물들어서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못 자리에 원래 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경궁에 또 온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실이 왜 여기 있었을까 싶은데 이것도 일제시대 때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1909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입니다. 일제가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지었는데 실상은 궁의 위엄을 식물원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건물입니다. 목재와 철골, 유리로 만든 근대식 구조물로 당시에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저의 옛 앨범 안에도 많이 배경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리와 철골 구조물은 신소재였을 텐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건축적으로는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곡선형 유리 지붕이 세련됐고 지붕마루에는 조선 왕실 문양인 오얏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상징을 사용하면서 왕궁을 식물원으로 만든 묘한 절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당시 영국에서 수입한 고급 타일이 깔려 있었는데 2017년 보수공사 때 원형 도판을 바탕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등록유산으로 보존되면서 한국 근대건축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담긴 온실인데 또 건축적 가치가 동시에 담겨 있기도 한 공간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창경궁 대운실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역사를 대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헐어버리기보다는 보존하면서 이런 시절이 있었다를 기억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궁궐을 가시려는 분들을 위해 공통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예약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궁궐 예약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국릉유적본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아니면 궁궐 왕릉 통합 관람권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덕궁 후원과 야간 특별 관람은 인기가 높아서 오픈하자마자 금방 마감되니 캘린더에 오픈일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덕수궁과 창경궁은 별도 예약 없이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본 야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석조전에서 해설사분의 해설과 함께 차와 디저트를 마시고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밤의 석조전이라는 행사도 시기마다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일정을 확인해보고 기간에 맞춰 예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복궁은 봄과 가을에 경복궁 별빛 야행이라는 야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근정전에 조명이 켜지는 야경이 환상적입니다. 창덕궁은 달빛 기행이 유명한데 해설사와 함께 한복을 입고 후원을 달빛 아래를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 예약제라 정말 빠르게 마감되는데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궐을 둘러보고 주변에 또 같이 들르면 좋은 곳이 있을까요? 경복궁 관람 후엔 바로 옆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이 무료로 운영되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도 있으니 갔다가 전시를 보고 북촌이나 서촌 맛집 투어를 하는 것도 좋은 루트 같습니다. 그리고 덕수궁을 보셨다면 길 건너에 정동 전망대를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덕수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조전 왼편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돌담길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도 있으니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덕궁이나 창경궁을 가셨다면 바로 옆 종묘까지 묶어서 코스를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묘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멋진 곳이죠. 오늘 별별미술관에선 봄맞이 조선의 궁궐 여행을 함께 해봤는데요. 경복궁부터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까지 정말 알차게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궁궐은 조선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조선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봄에 궁궐에 가시게 되면은 그냥 사진 찍고 오는 나들이가 아니라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 방송에서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미술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 궁궐이야말로 그 완성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겠어요.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도 어디서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나와서 궁궐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전시장에서든 거리에서든 라디오를 통해서든 미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간 이 궁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림 밖으로 나온 미술관,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미술관, 진짜가 아닐까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세계적인 전시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경복궁의 향원정, 창덕궁의 후원, 덕수궁의 돌담길도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 꽃잎 날리는 봄날, 조선 궁궐을 걸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라디오로 떠나는 미술여행 함께 해주세요. 송소희 달무리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